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설시공학 제2장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 단원 예상 문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흙의 함수율을 구하기 위한 식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함수율은 요거 주의하라 그랬죠. 흙 전체 중량. 흙의 전체 중량이라는 건 토립자 플러스 물의 중량 중에 물이 얼마만큼 들어갔는가? 물의 중량 됩니다. 그죠? 그래서 토립자 플러스 물의 중량분의 물의 중량 곱하기 100. 용적이라는 건 부피죠. 중량이 함수율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집안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점착력이 강한 점토층은 투수성이 적고, 그죠? 흙끼리 붙는 점착력이 강할 때는 물이 스며드는 투수성이 적고, 또한 안밀되기도 한다. 2번, 흙에서 토립자 이외의 물과 공기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강극이라 한다. 맞죠? 그죠? 3번, 모래층은 점착력이 비교적 적거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며 투수가 잘 된다. 모래는 점착력이 적어서 물이 잘 스며든다. 맞습니다. 흙의 예민비는 보통 그 흙의 함수비로 표현된다. 틀렸죠, 그죠? 예민비라는 건 흙을 우리가 삽으로 이김에 따라서 강도가 약해지는 정도입니다. 함수비는 흙 입자의 중량에 대한 수분, 물의 중량비를 뜻하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집안조사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각종 집안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집안조사를 먼저 하고 기존 자료와 대조하여 본다. 그죠? 자, 집안조사는 순서를 보면요. 일단 예비조사부터 합니다. 자, 요거는 예비조사라는 건 모든 자료를 조사해서 현장의 상태를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략조사. 예비조사에서 구한 결과를 토대로 현지 답사를 해보는 거고요. 본조사, 상세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조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틀렸죠?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 조사 자료부터 조사해서 각종 집안을 조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과거나 현재의 지층 표면의 변천 사항을 조사하고요. 상수면의 위치, 지하 유수 방향을 조사하고 그 다음 지하 매설물 유무와 위치를 파악해 보는 거 좋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조사 시에 시추 주상도 보고서에서 확인하는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시추 주상도 또는 토질 주상도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지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하 수위를 확인할 수 있고, N값, 그죠? 타격 횟수 N값이죠. 표준 관입 시험에서 타격 횟수였고요. 지하 매설물 확인할 수 있고, 지방 공동구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시추 주상도라는 건 집안조사로 했는 결과를 지층의 층별이나 포함 물질, 층 두께 이런 걸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뜻했습니다. 아닌 거 찾아볼까요? 지층, 지하 수위, N값은 맞는데 슬라임은 뭐냐면 흙이 남아있는 찌꺼기예요. 찌꺼기 두께를 확인한다는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5번 넘어가겠습니다. 토류 구조물의 각 부재와 인근 구조물의 각 지점 등의 응력 변화를 측정하여서 이상 변형을 파악하는 계측기는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응력의 변화를 측정하는 게 뭐였습니까? 스트레인 게이지 변형률계였죠, 그죠? 그래서 변형률계는 토류 부재의 각 부재와 인근 구조물의 지점, 타설 콘크리트 등에서 응력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주변 건물이나 옹벽, 철탑 등 터파기 주위에 주요 구조물에 설치해서 구조물의 경사의 변형 상태를 측정합니다. 경사의 변형 상태를 측정하는 건 경사계 틸트미터다. 그죠? 구조물 경사각과 변형을 측정합니다. 자, 요거 영어로 잘 나오고요. 변형률계도 스트레인 게이지, 하중계, 요 정도는 영어로도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은 파란색 별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진 않습니다. 진해력 시험을 한 결과 치마 곡선이 그림과 같이 항복 상황을 나타내었다. 항복이다. 그죠? 여기서 항복점은 뭐냐면요. 그래프에서 갑자기 변화되는 구간이 있죠. 여기서부터 갑자기 꺾이죠. 여기가 바로 항복 구간이 됩니다. 항복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집안의 단기 하중에 대한 허용 진해력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항복과 단기 하중 허용 진해력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하고 올게요. 항복 하중은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치마 속도가 급작스럽게 증가하는 거, 그래프에서 급작스러운 변화를 보이는 구간이 항복 하중이 되겠습니다. 자, 단기 하중에 대한 허용 진해력을 산정하는 거 앞에서 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총 치마량이 20mm에 도달했을 때의 하중 또는 치마량이 20mm 이하더라도 치마 곡선이 항복 상태를 보일 때 하중 중에서 둘 중에 작은 값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 치마량이 20mm에 도달했을 때의 하중은 예, 앞에서 보면요. 한번 볼까요? 치마량이 네, 다시 올려볼게요. 치마량이 20에 도달했을 때의 하중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쫙 가겠습니다. 그죠? 10이고요. 10, 예, 여기가 20이기 때문에 10, 12, 14, 16, 18, 20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한 칸 2네요. 얼마입니까? 14가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항복을 나타낼 때의 하중은 얼마입니까? 여기이기 때문에요. 요거 얼마입니까? 12죠. 둘 중에 어떤 값으로 한다 했습니까? 둘 중 작은 값이 단기 하중에 대한 진해력이다, 허용 진해력이다 했죠. 그래서 현재는 12톤이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치마량이 20에 도달했을 때 하중은 14톤이 되고요. 항복 상태를 볼 때 하중은 12톤인데 둘 중에 작은 값이 허용 진해력이 되기 때문에 12톤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수직 응력이 주어졌고요. 점착력, 내부 마찰각의 흙으로 구성된 사면의 전단 강도를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전단 강도는 해서요. 일단 강도라는 건 흙의 점착력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점착력 플러스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직 응력 곱하기 탄젠트입니다. 그죠? 계산기의 탄젠트 이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부 마찰 각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네, 계산해 볼게요. 점착력이 0.05MPa입니다. 플러스, 네, 여기에서, 네. 수직 응력이 0.2다 주어졌죠. 곱하기 탄젠트, 현재는 마찰 각도가 20도다 했으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0.12MPa이 답이 되겠습니다. 9번 넘어가겠습니다. 포화된 느슨한 모래가 진동과 같은 동하중을 받으면 부피가 감소되어 간극 수압이 상승하여 유효 응력이 감소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포화되었다는 건 물이 꽉 찬 느슨한 모래가 진동과 같은 동하중을 받으니까 배열이 흐트러지죠. 그러면서 부피가 감소되면서 간극 수압이 빠져나와요. 상승해요. 물이 상승하는 거죠. 요거를 뭐라고 한다? 액상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잘 나오지 않으니까요. 요것도 다시 한번 앞에서 보긴 했습니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0번 넘어가겠습니다. 토질 시험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표준 관입 시험에서는 N값, 타격 횟수가 클수록 어떠하다? 밀실한 모래 집안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인 테스트는요, 진흙 점토지를 베인, 날개로 그저 회전합니다. 이때 진흙의 점착력을 판별한다. 그죠? 회전이 잘 되면 점착력이 약하고 회전이 힘들면 점착력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진해력 시험은 재활을 집안선에서 한다. 그죠? 우리 진해력 시험은요, 재활을 예정 기초 저면에서 한다 했죠. 그래서 기초를 파서 예정된 기초 저면에서 실시한다 했습니다. 이거 틀렸고요. 삼축 압축 시험은 흙의 전당 강도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지질 조사를 하는 지역의 지층 순서를 결정하는 데 이용하는 토질 주상도에 나타내지 죄송합니다. 나타내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있습니다. 그죠? 또 한 번 볼게요. 조사했는 지역, 조사했는 일자, 조사자, 땅을 어떻게 보링했는지 방법, 지하 수위, 심도에 따른 색조 및입니다. 그죠? 토질, 색조 및 토질, 층 두께 및 구성 상태, N값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보링 방법, N값, 지하 수위는 맞는데요. 진해력 해당되지 않죠.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집안보다 6m 정도 깊은 경질, 단단한 집안에 기초 파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일단은요, 단단한 경질을 파는 데는 우리 뭐 있었죠? 파워 셔블 하고요. 또 드래그 셔블 있었죠. 드래그 셔블. 그죠? 근데 현재는 뭐라고 했냐면 깊은 경질 집안이다. 깊다는 건 기계가 서 있는 것보다 아래가 깊은 거죠. 파워 셔블은 힘이 좁아서 기계가 서 있는 면보다 높은 곳을 긁어내린다 그랬죠. 나머지 드래그 셔블이 집안면보다 낮은 곳을 판다. 그죠? 깊은 곳이니까요. 기계가 서 있는 집안면보다 낮은 곳을 굴착한다 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적합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파워 셔블, 드래그 셔블을 다른 말로 백호라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의 백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토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건설기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클램쉘은 협소한 장소에 흙을 퍼올리는 장비로서 연한 집안에 적합하다. 그죠? 클램쉘은 이렇게 손으로 모으듯이 해서 퍼올리기 때문에 가장 협소하고 깊은 굴착, 수중이나 연약 지방 굴착에 적합하다. 1번 맞다. 그죠? 파워 셔벨은 위치한 지면보다 높은 곳을 판다 했죠. 드래그 셔블은 버킷으로 토사를 굴삭하며 적지 않은 기계로서 로더가 아니죠. 그죠? 백호라고 불리죠. 드래그 라인은 좁은 범위의 경질 아니죠. 연질 집안을 굴착합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집안보다 높은 곳의 굴착에 적합하며 굴착은 디퍼가 행하는 토공 사용 기계로 적합한 것은 굴착 기계 중에요. 기계가 서 있는 집안보다 높은 곳을 파는 건 힘이 좋은 파워 셔블이다 그랬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5번, 기계를 설치한 집안보다 낮은 장소, 특히나 넓은 범위 굴착이 가능하며 주로 수로, 골재 채취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토공사용 굴착기계는 그죠? 지면보다 낮고요. 힘은 좀 약하지만 넓은 범위를 굴착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굳은 토질에서의 굴착은 되지 않지만 굴착 반지름이 크고 작업 범위가 광범위하고 수중이나 연약한 지방 굴착에 적합한 것 바로 드래그 라인.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정지, 배토기계. 정지라는 건 땅을 고르는 거죠. 그죠?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불도저나 모터 그레이더, 스크레이퍼는 전부 다 굴착에서 운반하고 정지하는 기계입니다. 그죠? 파워 셔블은 땅을 굴착하는 굴착기죠. 그래서 아닌 거 2번 되겠습니다. 17번 넘어가겠습니다. 토공 사용 기계로서 흙을 깎으면서 동시에 기체에 담아 운반하고 깔기 작업을 겸할 수 있고요. 거리는 대략 100에서 1500m 정도 중장거리용으로 쓰이는 거. 그죠? 기억하라 그랬죠? 캐리올 스크레이퍼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8번 넘어가겠습니다. 토공 사용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 토공사라는 건 흙을 파고, 흙을 운반하고, 싣고, 깔고, 고르고 하는 기계들이죠. 로더,
쇼벨, 클램쉘 이런 건 전부 다 토공 사용 기계인데요. 가이데릭은 양중기죠. 그죠? 철골 세우기 작업 등에 사용되는 자재를 운반하는 양중기에 해당하겠습니다. 19번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물의 지하 공사에서 계측 관리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계측 관리 목적은 위험의 징후를 미리 발견하기 위해서다. 맞다, 그죠? 계측 관리의 중점 관리 사항으로 흙막이 변이에 따른 배면 지반에 침하가 있다. 그죠? 맞습니다. 계측 관리는 인적이 뜸하고 위험이 적은데 계측해서 관리할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틀렸죠. 위험이 많은 곳에, 그죠? 주기적으로 실시해야겠죠? 3번 틀렸고요. 1일 점검 항목으로는 흙막이 벽, 주변 지반, 지하 수위, 배수량을 매일매일 체크해야 한다.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계측 위치 선정 한번 보겠습니다. 계측 위치는요, 지반 조건이 충분히 파악이 되어 있는 곳, 토류 구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곳, 주요 구조물이 인접하여 있는 곳, 우선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곳, 토류 구조물이나 지반의 특수한 조건이 공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곳, 교통량이 많아 이로 인한 하중 증감이 있는 곳, 하천 주위 등 지하수 분포가 다량이고 수위의 상승 하강이 빈번한 곳, 가능한 계측기 손상이 적은 곳이고 과다한 변이 우려가 되는 지점, 현장 작업에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위험한 곳에 또 변화가 있는 곳에 계측 위치를 선정해야겠습니다. 20번 넘어가겠습니다. 흙이 소성 상태에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상태에서 반고체, 더 이상 이제 소성이 안 되는 상태다. 그죠? 이 상태로 바뀔 때의 바뀔 때 하는 수비를요, 더 이상 소성이 안 된다? 소성 한계다 그랬죠. 소성 한계는 흙이 소성 상태에서 반고체 상태로 바뀔 때의 함수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넘어가겠습니다. 지반조사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죠? 자, 보링, 사운딩, 샘플링 이런 거는 다 샘플을 채취하고 땅을 파보고 그 다음에 저항을 가지고 사운딩 검사하는 거, 그죠? 맞다, 그죠? 언더피닝은 기존 건축물 가까이에서 건축을 할 때 인접 건물의 지반이나 기초를 지하에 피닝, 보강하는 공법이다 라고 했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토공사와 관련하여 신뢰성이 높은 현장 시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흙의 투수 시험인데요. 자, 베인 테스트는 흙을 점착력 있는 점토질 지반을 회전하면서 파 내려가는 거죠. 표준 관입 시험도 망치, 해모로 두드리는 거고요. 평판 제하도 현장에서 실시합니다. 하지만 투수 시험은 실내 투수가 있고 현장 투수 시험이 있어요. 실내 투수 시험은 채취한 흙 시류에 대하여 실험실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현장 시험 아닌 것은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3번 넘어가겠습니다. 집안의 누수 방지 또는 집안 개량을 위하여 집안 내부의 틈이나 굵은 알사리 공극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교질 규산염이 생기는 약액을 주입해서 흙의 투수성을 저하합니다. 자, 이렇게 뭔가 약액이나 시멘트를 집어넣어서 흙을 굳어지게 하는 거죠. 그죠? 요거를 그라우팅 공법이다라고 합니다. 집안 내부 공극에 시멘트 페이스트 혹은 교질 규산염이 생기는 약액을 주입해서 흙의 투수성을 저하시켜요. 그래서 그라우팅 공법 또는 약액 주입 공법, 이렇게 말해도 괜찮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24번 넘어가겠습니다. 일정한 폭의 구덩이를 연속적으로 파며 좁고 깊은 도랑 파기에 가장 적합한 토공 장비는, 제가 영어로 도랑이 트렌치라 그랬죠. 그래서 트렌치를 만드는 장비, 트렌처.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의 굴삭기로 2시간이라고 나왔습니다. 작업할 때 작업량은 얼마입니까? 우리 보통은요, 굴삭기의 단위 작업량 Q의 단위는
미터의 3승 per hour. 1시간이죠. 그죠? 1시간 구해서 곱하기 2를 해줘야 2시간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요. 밑에는 시간이죠. 사이클 타임인데 40초다. 그죠? 40분에. 초를 시간으로 바꾸려면 3600초가 1시간이죠. 그죠? 곱하기. 그 다음에 나온 거 다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버킷 용량이 0.8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버킷의 굴삭개 수는 0.7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굴삭에 쓸 때 흙이 부피가 커진다. 그죠? 용적 변화 계수 1.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 효율이 0.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값이 지금 나온 값은요. 1시간의 작업량이죠. 44.35m 3승 나왔습니다. 2시간 동안 작업량 했으니까요.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88.70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또 같은 문제입니다. 파워셔블에 1시간당 추정 굴착 작업량은 얼마인가? 이번엔 1시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Q는 해서요. 또 해볼게요. 밑에는 시간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30이고요. 역시나 초네요. 1시간은 3600초니까 3600 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굴삭기의 버킷 용량, 한 삽에 뜰 수 있는 양이 0.6이다. 그죠? 그리고 버킷 개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굴삭 개수는 0.8입니다. 그리고 흙이 용적 변화된다. 그죠? 1.28배 커지고요. 그 다음에 작업에 대한 효율을 주어졌겠죠? 작업 효율이 0.83이다. 그죠? 이번에는 시간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61.19가 답이 되겠습니다. 27번 넘어가겠습니다. 흙을 이김에 의해서 약해지는 정도. 삽으로 흙을 이기니까 약해진다. 그죠? 그러면 예민해지죠? 답은 3번의 예민비가 되겠습니다. 자, 2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연 상태의 흙의 강도가 1MPa이고요. 이긴 상태 강도가 0.2입니다. 그죠? 이때 이 흙의 예민비는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민비는요, 이긴 시료의 강도분의 위에는 자연 시료 강도다. 그죠? 자, 그러면 이긴 시료의 강도가 현재는 0.2MPa이고요. 자연 시료 강도가 1MPa이죠. 계산하게 되면 5가 나옵니다.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29번 넘어갑니다. 흙의 휴식각, 그죠? 다른 말로 안식각 또는 자연경사각, 그죠? 안식각이고요. 자연경사각, 그죠? 쉽게 말하면 흙이 붕괴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각도죠. 그죠? 자, 설명으로 틀린 것은 턱 파기의 경사는 휴식각의 2배 정도로 한다. 그죠? 턱 파기할 때는 붕괴되지 않는 휴식각의 한 2배 정도로 해서 여유를 둔다라고 했습니다. 수분 상태에서 휴식각은 모래가 30에서 45도, 흙은 25에서 45도 정도입니다. 흙의 흘러내림이 자연 정지, 그죠? 흘러내리지 않을 때죠. 흙의 경사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입니다. 흙의 휴식각은 흙의 마찰력, 응집력 등에 관계하나 함수량과 관계없다. 틀렸죠, 그죠? 휴식각은요, 물에 따라서도 충분히 흙이 붕괴되기 때문에 흙의 종류나 마찰력, 응집력, 함수량에 따라 변화된다라고 해야 합니다. 30번 넘어가겠습니다. 지방 계량 공법 중에서 강제 안밀 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강제로 안밀시키는 공법이 아닌 거죠. 그죠? 프리로딩, 미리 로딩, 하중을 갑니다. 페이퍼 드레인, 샌드 드레인은 탈수, 물을 빼서 안밀시키는 거죠. 그죠? 아닌 거는 고결 공법이죠. 자, 그래서 안밀 공법이 아닌 건 고결. 고결 공법은 시멘트나 약액을 주입해서 집안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 안밀 공법에 해당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수위 저하 공법 중에서 강제 배수 공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전기 침투 공법. 물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가 흐르면서 물을 강제로 빼죠. 웰 포인트 공법. 웰 포인트라는 그죠? 파이프를 꽂아서 물을 빼냈습니다. 진공 딥웰 공법. 딥웰은 깊은 우물을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
모터 펌프 설치해서 물을 강제 배수했죠. 표면 배수는 표면에 있는 물을 처리하는 거예요. 지표면에 있는 물을 처리해서 이 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강제로 물을 빼낼 것까지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아닌 거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32번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계량 지정공사 중에서 응결공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시멘트 처리, 시멘트를 넣어서 응결시키죠. 석회, 심층공납은 섞어서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세 가지는 시멘트나 석회나 넣어서 응결시키는 공법이죠. 그래서 응결공법인데요. 플라스틱 드레인은 페이퍼 드레인 공법, 그죠? 그래서 이건 탈수공법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33번 넘어가겠습니다. 깊이 7m 정도의 우물을 파고 이곳에 수중 모터 펌프를 설치해서 지하수를 양수하는 배수 공법으로 지하수 용량이 많고 투수성이 큰 사질 지반에 적합하다. 그죠? 깊은 우물을 만들어서 펌프로 빼내는 거 바로 딥웰 공법, 깊은 우물 공법.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4번 가겠습니다. 지반조사 방법 중에서 로드에 붙인 저항체를 지중해 넣어요. 저항을 땅속에 집어넣고 관입하거나 회전하거나 빼올리기 등의 저항력으로 토층의 성상을 탐사 판별하는 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아닌 것 그랬죠. 그죠? 이러한 방법을 뭐라고 했습니까? 땅속에 저항을 관입해서 하는 관입 저항 시험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표준 관입 시험, 화란식 관입, 베인 테스트, 지내력 시험, 그죠? 요 중에 우리가 관입 저항 시험이 아닌 거 뭐였습니까? 동적 사운딩에는요, 우리 표준 관입 시험이 있었고요. 정적 사운딩은 보통 점성토에 쓰는 건데 베인 테스트가 있고, 단광 원추 관입, 화란식 원추 관입, 스웨덴식 관입 시험이 있다, 그죠? 자,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거요. 답은 3번의 지내력 시험이 되겠습니다. 네. 35번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수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배수공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집수정 공법, 웰포인트 공법, 전기 침투 공법, 샌드 드레인 공법. 그죠? 이 중에서 지하수에 사용하지 않는 거, 그죠? 우리, 지하수에는 보통 집수정, 웰포인트, 전기 침투 공법을 잘 씁니다. 그리고 샌드 드레인은 마른 모래를 이용해서 점토층에서 물을 배수하는 공법인데요. 요거는 별표할게요. 그죠? 지하수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닌 거. 샌드 드레인이 지하수 처리에는 조금 거리가 멀다. 그죠? 그래서 배수 공법에는 중력 배수, 집수정 딥웰 공법이 있고요. 강제 배수로 웰 포인트, 진공 딥웰, 복수로 주수 공법, 담수 공법. 이런 게 지하수를 배수하는 공법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6번 넘어갑니다. 웰포인트 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웰포인트 공법은 웰포인트라는 파이프를 꽂아서 물을 빼내는 건데요. 자, 점토질보다는 사질 집안에 유효하다. 그죠? 웰포인트, 좋은 포인트를 잡아라. 사질은 워낙 물이 잘 스며들고 잘 빠져나오니까 포인트만 잘 잡으면 물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사질 집안에 유효하다 맞습니다. 집안 내 기압이 대기압보다 높아져서 토층은 대기압에 의해 다져진다가 아니라 웰포인트는 진공에 의해서 압력 차에 의해 물을 강제적으로 배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기압보다 높인다. 이거 틀렸죠? 지하 수위를 낮추는 공법이고요. 인접 집안의 침하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표준 관입 시험의 N치에서 추정이 곤란한 것은 했습니다. 표준 관입 시험에서 N치는요, 타격 횟수죠. 이 해물을 몇 번이나 타격했을 때 30cm 관입하는가, 그죠? 자, 그래서 사질토에서는 흙의 상대 밀도와 내부 마찰각, 선단 지지층이 사질토 집안일 때 말뚝이 얼마나 사질토가 지지력이 있는가 알 수 있고요. 점성토에서는 전단 강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집안의 투수 개수와 예민비, 요거는 N치로 추정이 곤란하죠. 자, 요거는 별표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질 집안에서 지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펌프를 이용해서 강제로 지하수를 뽑아내는 공법은 했습니다. 자, 제가 모리는요, 물이 잘 스며들고 잘 빠지기 때문에 좋은 포인트를 잡아라 그랬죠. 웰 포인트, 그죠? 그래서 파이프를 꽂아두면은 펌프를 이용해서 강제로 물을 빼는 공법이었습니다. 답은 1번의 웰 포인트 공법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웰 포인트 공법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강제 배수 공법의 일종이죠. 투수성이 비교적 낮은 사질 실트층까지도 배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수성이 좋은 사질층뿐만 아니라 실트층까지 배수가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흙의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인근 건축물의 침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지하수 저하에 따라서 인접 집안이나 인근 건축물 침하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0번입니다. 흙막이 붕괴 원인 중에 히빙 파괴가 일어나는 주 원인은 했습니다. 히빙은 연약한 점토질 집안이다. 그죠? 여기는 흙의 토합이 작죠? 그런데 이렇게 쌓여있는데 여기는 토합이 크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토합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다? 흙막이벽 내 외부 흙의 중량 차이 때문이다. 답은 4번 그죠? 흙의 중량 차이 또는 토합의 차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41번 넘어가겠습니다. 연질의 점토 집안에서 흙막이 바깥에 있는 흙의 중량과 지표 위의 적재하중의 중량에 못 견디어 저면 흙이 붕괴되고 흙막이 밖에 있는 흙이 안으로 밀려 불룩하게 되는 현상. 금방 설명했죠. 그죠? 흙을 굴착해서 여기에 흙막이 벽체를 이렇게 설치했는데요. 여기는 토합이 작은데 토합이 너무 많아요. 그죠? 못 견디고 흙이 붕괴되죠. 흙막이 밖에 있던 흙이 안으로 밀려든다. 흙이 붕괴되는 게 히빙 파괴가 되겠습니다. 42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질 집안인 경우 집안 저부에서 상부를 향하여 흐르는 물의 압력, 지하수 때문에 모래의 자중 이상으로 되면 모래 입자가 심하게 교란되는 것은 했죠. 그죠? 사질 집안에서 굴착할 때요. 흐르는 지하수 때문에 흙이 붕괴됩니다. 요걸 뭐라고 했죠? 예, 보일링은 끓는다라고 했죠. 물이 있어야 끓어오른다. 그죠? 마치 모래가 물과 함께 액상화되어 솟아오른다. 끓어오르는 것 같다 그랬죠? 답은 2번의 보링이 아니라 보링은 땅에 구멍을 뚫는 거죠. 보일링 현상 답은 3번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기초공사 중에서 언더피닝 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언더피닝 공법은요, 기존 건물 가까이에서 건축공사할 때 인접 건물의 지방과 기초를 보강, 지하에 핀을 박아 보강하자 그랬죠. 그죠? 이중 널 말뚝 공법,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공법, 강제 말뚝 공법, 야객 주의법까지가 언더피닝 공법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죠? 전기 침투 공법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상 문제 풀이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꼼꼼히 풀어보시면서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은 3장 기초공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